승정원 일기 280년간의 기록에 은여라는 단어는 총 3,700여 건이 등장합니다. 왕을 대면할 기회도 없었던 은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의원을 고리로 해서 궁중의료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수 차홍석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를 알아볼 조쓸 신잡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보통은 대형병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을 다닙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병의원은 서양의학,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의학이죠. 우리나라에서 과학의학이 시작된 것은 개항기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의학이 있었을까요? 오늘 조쓸 신잡은 조선에서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던 내의원 과 그 당시 한의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직 내의원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의원은 조선 태종 때 설치했고 세종이 완성시킨 일종의 왕실 병원이면서 국가의료의 총집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의원에서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내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어의, 바로 왕의 건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의원은 왕실과 가장 가까운 건물을 받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다고 실제로 내의원 출신들은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지간한 신하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도 내의원에서 40년이나 일하던 의원이었습니다. 허준의 뛰어난 의술을 알아본 선조가 후대에 그 의술을 전달하고자 동의보감 작성을 부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내의원은 5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왕의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진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입진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조선의 왕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맥진과 한약을 좋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제발 약을 챙겨 먹으라고 하고 왕은 왕에게 내려온 탕약을 거부하기도 하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입진 절차가 복잡하고 진료에서는 왕의 자율성이 존중되다 보니 생기는 해프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의원에서 행했던 의술의 근원은 뭘까요? 바로 한의학이죠. 한의학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통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한의학의 특징은 음양오행과 경락학설을 바탕으로 관찰하고 대화하고 냄새 맡고 목소리 듣고 몸의 일부를 만져보는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진단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로 병을 가려내고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조선왕실에서는 어떤 약재들이 사랑을 받았을까? 먼저 가장 장수했던 왕 영조에게 처방된 한약으로는 건곤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인삼, 백출, 건강, 감초를 달인 이 한약으로 영조는 70이 넘어서도 머리가 나고 치아가 다시 생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곤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오장의 안기를 돋우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백출은 소화불량, 감기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조는 이 건곤탕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간 매일 3첩씩 복용했는데요. 승정원 일기에만 1732번이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건곤탕은 원래 이름은 이중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이 처방을 너무 좋아해서 이 처방은 공이 많은 처방이니 건곤탕이라고 해서 특별히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자탕과 양위탕이라는 처방인데 조선왕실 내내 내의원에서 내린 처방 중에 탑3 안에 드는 처방들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왕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은데다가 특히 위장 질환이 많아서 생긴 병들이라 이 처방 안에는 인삼, 백출뿐 아니라 감초, 복령, 백두구 등 현대 한의학에서도 많이 쓰는 약재들이 이 처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약으로만 처방했던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침수를 쓰기도 했죠. 특히 선조는 침수를 굉장히 아꼈는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1년에 10번 이상 침을 맞고 한 번은 새벽에 엄청난 두통이자 한약이 하는 침수부터 맞아서 고통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내의원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 의사들도 있었지만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수시로 불러서 왕을 치료하게 했기 때문에 내의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의들이었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의지해서 왕과 그리고 왕실의 건강이 유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침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효종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분은 당뇨병이 심했죠.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도 이미 당뇨병의 만성합병증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40살 되던 해에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이제 통증까지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내의원의 의사들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시기 전날 수석의사 유후성이 당직 의사들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왕께서 아프다
아프다고 너희들을 불러서 침을 놔달라고 할 거다. 그래도 절대로 가지 말아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날 밤에 효종이 통증이 심해서 밤에 당직 의사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효종이 너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병가 중이었던 신각위를 불렀죠.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간 신각위가 다음날 오전에 침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오경에 효종은 그대로 승하하시고 말았죠. 당연히 신각위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미 효종께서는 당뇨병의 극말기였다는 것이 승정원 일기의 효종의 의학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석의사 유우성의 판단이 옳았던 건데 사실 이 정도면 효종 그분의 운명도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침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내의원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의녀 이야기입니다. 의녀는 중국에는 없었던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의료 제도죠. 승정원 일기 280년간의 기록에 의녀라는 단어는 총 3,700여 건이 등장합니다. 왕을 대면할 기회도 없었던 의녀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의원을 고리로 해서 궁중의료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노비의 신분이어서 역사 기록에서 이들의 역할이나 존재감은 상당히 저평가됐지만 궁중에서의 역할은 누구 못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의녀들은 의료 보조원쯤으로 알기 쉽지만 물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제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 역량을 자신들이 만들어간 조선시대 대단히 흥미로운 직업군들입니다. 일단 똑똑하고 잘 훈련된 여성 전문 인력들이었고 스스로 직업적 전문성을 높여가신 분들이죠. 노비 출신이고 박학다식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배운 것 하나는 열심히 수련했고 똑같은 것을 10년 이상 하면 이제 그 분야에서는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가 된 의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종 23년 1492년 6월 14일에 실록의 기록인데 의녀 귀금이라는 사람의 죄를 추궁하는 기사입니다. 이분은 종기를 치료하는 전문 기술을 가진 의녀였습니다. 종기를 치료한다는 것 지금으로 본다면 드레싱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항생제도 없었고 소독제도 없던 시절에 피고름을 짜고 진물을 닦고 약을 뿌리고 어떨 때는 종기를 터뜨려야 하는 잔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고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또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귀금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후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전수를 못 받고 이제 은퇴가 임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금을 데려다가 추궁을 합니다. 혹시 너 일부러 감추는 거 아니냐라고 취조를 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황을이라는 의녀가 고독이라는 병을 잘 치료했는데 숨기고 있다가 고문 끝에 실토한 사건을 들먹이면서 너도 혹시 그런 케이스 아니냐 하면서 압박을 해갔습니다. 의녀들은요 기술을 하나 배우면요 계속 그것만 합니다. 대부분의 의녀들은 하나씩은 전문 분야를 갖기 마련이죠. 사실 당시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녀들도 퇴근을 하면 그때부터는 왕진을 다닙니다. 능력 있다 소문나면 고관 대작에서 서민들까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겁니다. 내의원의 의원들은 집안 대대로 그런 생활하면서 부호가 된 사람들도 많았고 의녀들도 노비였지만 노비를 거느릴 정도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했었죠. 그런 방과 후 생활을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기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의녀들 중에는 사심이 있었던 의녀들도 있었고 그래서 안 알려주고 싶었겠죠.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황을이라는 사람은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금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고문을 하는데도 말 안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7살 때 배우기 시작해서 16살 때 겨우 터득한 기술입니다. 제가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들이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귀금에 대한 처분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보조 역할이 주된 업무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내전에는 남자 의사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전의 여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들이 의녀였겠죠. 이들은 조산사 역할도 했고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학 교육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제를 알았으니까 약제가 들어오면 감별하고 관리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었고 그 밖에 내전의 잡무 중에서 약간 고급진 일이다 싶은 것들은 거의 다 이 의녀들이 담당했습니다. 조선시대는 풍속감시라는 게 있었는데 관등별로 소지할 수 있는 사치품들을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성 범죄가 발생하면 체포해서 조사까지 이들의 역할이고 여자 시체를 검시하는 것도 의녀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넓고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녀들의 숙소는 거의 왕실의 모든 정보들이 모이고 퍼져가는 센터였겠죠. 앞으로 사극에서 밀지를 전달하는 것은 상궁이 아니라 이 의녀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의료 보조인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전문이었고 정통시대 우리나라 커리어 우먼의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내의원과 그리고 의녀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위장병이나 불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조선시대 왕실에만 있었던 고질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하는 병이기도 하죠. 현대인들의 필수 질병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 임금처럼 한약으로 한번 다스려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